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본관악 맡고 있는 김미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첫 번째로 기본관악 들어가는 시간이죠. 기본관악 수업을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제목이 기본간호다 보니까 좀 내용 자체가 좀 진짜 기본인 거 아니야? 하면서 성인이나 뭐 정신, 모성, 아동 이런 것들에 비해 조금 쉽게 생각하다가 이게 꽈락이 나오는 과목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한 번씩 꼭 겁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활동할 때 가장 필요한 과목이기도 하니까 저랑 차근히 같이 공부하시면서 또 우리가 국가고시에 대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간호의 첫 번째는요, 산소화가 나올 거예요. 산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산소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저도 숨을 쉬고 있죠? 숨을 쉬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숨을 잠깐만 멈춘다. 그럼 굉장히 괴로움이 바로 몰려옵니다. 2분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럼 큰일이 생기게 되죠. 환자분의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고 예후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뇌로 가는 산소가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늘 앞에 나옵니다라는 말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산소화 요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지 않으면 바로 모든 생명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나오는 게 산소화 다음에 예를 들면 바이탈 사인이 중요하다. 그죠? 혈압, 맥박, 체온, 그리고 우리가 호흡까지를 보게 되어져 있죠. 네 가지가 흐트러지지 않고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아주 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숨을 못 쉬게 되면 이 바이탈 사인 자체는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들어가는 거 인풋과 아웃풋이 괜찮은가? 요런 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기본 간호학의 기본적인 구조이고 그다음에 안위는 괜찮은지 안전은 한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산소화 요구 사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산소화 요구 사정에서는 첫 번째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호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다. 자, 호흡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호기가 내뱉는 걸까, 흡기가 내뱉는 걸까 했을 때 우리가 겨울철에 손 시려우면 어떻게 해요? 손을 호 그렇지. 허 이렇게 호 불 때 어떻게 합니까? 호 부니까 밖으로 숨을 내쉬는 거네요. 그걸 호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후 내쉬는 호기에다가 들이마시는 흡기가 더해지게 되면 호기와 흡기가 만나서 호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대상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우리가 심각한 경우에는 빨리 인투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죠. 그죠? 엔도시디얼 그 튜브를 갖다가 이게 삽입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이것도 안 된다. 그럼 트라키올 튜브를 가지고 T튜브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 트라키오스토미를 한 다음에 기관절개술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바로 튜브를 꽂아 가지고 숨을 쉬게 도와주게 되어져 있죠. 이만큼 중요한 게 호흡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심장만 뛰고 있으면 뇌가 막 죽어가고 있는 중에도 우리가 벤틸레이터라고 하는 인공호흡기를 써서 숨을 불어넣어 주게 되면 환자분이 계속 이렇게 숨을 쉬면서 연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책에 나온 내용 좀 같이 볼게요. 호흡의 생리적인 기전 해서 흡기 이거죠? 하는 거 들이마시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으로 횡격막이 수축한다. 흉곽 중앙 부분이 복강 쪽으로 내려가면서 중앙 부분이 복강으로 내려가면서 늑골을 전후 좌우로 치켜 올려서 용적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들이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늑골이 늘어나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필라테스 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전 호흡하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고요. 복식 호흡하라고 많이 시키는데요. 실제로 갈비뼈에 손을 댄 다음에 숨 들이쉬세요 하면 이렇게 들이쉴 때 손이 이렇게 빡 벌어져요. 갈비뼈가 벌어지는 거죠. 흡기죠. 들이마시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능동적인 과정이다. 내가 의식해서 하는 과정이다. 숨을 들이마시는 과정이 되겠죠. 가슴을 넓게 펴는 과정. 그래서 횡격막이 하강되면서 풍강이 팽창,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폐 내부 자체가 음압 상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호가 되죠. 호기. 호기는 호 내뱉는 거였죠. 이번엔 내 폐 속에 있는 모든 공기들을 내뱉는다 하는 마음으로 후 내뱉는 거죠. 물론 평상시 호흡할 때는 과하게 막 이렇게 숨 쉬지는 않죠.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호흡을 체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분의 가슴 쪽을 보면서 가슴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쉬잖아요. 세잖아요. 그런데 환자분 가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환자분들이 긴장돼 가지고
능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저 간호사가 내 가슴을 보고 있네. 내 숨 쉬는 거 체크하나 보다. 그럼 그때부터 숨 쉬는 게 편안해지지가 않아요. 자기 숨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맥박을 재다가 맥박을 재는 척하면서 가슴을 슬끔슬끔 보게 되어 있죠. 그렇게 배웠죠. 맥박 체크할 때, 바이탈 사인 체크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르다 어 특히 흡기 같은 건 들이마시는 것은 능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들이마신 게 있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계속 참을 수가 없으니까 뱉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호기는 수동적인 과정입니다. 숨을 호흡 내쉬는 것인데 횡격막과 외 늑강근의 이완으로 탄성 반동이 생기는 거죠. 늘려놨으니까 내뱉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탄성 반동에 의해서 늑골과 횡격막이 원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흉곽의 크기가 벌어졌던 게 커졌던 것이 줄어들게 되어져 있다. 자, 어떤 과정? 수동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이 상태는 아까 들이마셨을 때는 흡기에서는 음압 상태였지만 후 내뱉은 다음엔 양압 상태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횡격막의 상승 및 흉곽의 수축으로 폐 내부가 양압 상태가 된다. 각각의 특징들이 조금 몇 가지가 나왔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여기 호기라고 하는 거. 호기라고 하는 것은 뭐래요? 호 내뱉는다. 이미 들이마신 것을 내뱉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수동적인 과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음압 상태에서 이제 양압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압 상태로 간다. 이게 있죠? 횡격막은 제자리로 돌아와요. 제자리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횡격막은 팽창되고요. 능동적인 과정이 되면서 그리고 음압으로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횡격막은 최대치로 팽창된다, 확대된다, 확장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가 내뱉는 숨, 흡은 들이마시는 숨 이런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내호흡과 외호흡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호흡, 외호흡에 대한 구분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호흡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안쪽에서 뭔가 숨을 쉬는 건가 보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내호흡 대 외호흡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 몸과 우리 바깥 공기와의 작용. 내호흡은 폐와 우리 각각의 혈관 타고 쫙 다니면서 우리 몸 전체 조직과의 호흡이 될 수 있겠죠. 자, 외호흡은 폐포와 폐 모세혈관 사이 가스 교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와 입으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 가지고 외호흡이 폐 모세혈관의 공기에 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폐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이마신 숨이 폐로 들어가는 거, 바깥의 숨이 폐로 들어가는 거, 이게 외호흡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호흡은요, 폐에 있는 들어왔던 이 산소들이 어디로 갑니까? 순환되는 혈액, 아까 혈관 타고 쭉 돈다 그랬잖아요.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 가스 교환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나와져 있죠. 이거 그림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서 숨을 쉬었을 때, 사람이 숨을 쉬게 되면 이제 코로 입으로 숨을 쉬어서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양쪽에 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바깥쪽에 있는 환경과 바깥쪽에 있는 여기 O2가 되겠죠. O2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 폐까지 도달해 가지고 각각의 폐포에 들어가는 거, 이것을 뭐라 부른다? 외호흡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 어디로 갑니까? 전신으로 가는 거죠. 온몸으로 가는 거죠. 온몸으로 가는 것이 바로 다리로도 가고 팔로도 가고 뭐 이런 것이 사람입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이 바로 뭐다? 내호흡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의 특징은요.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인 기도계에 병변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 일단 코, 입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죠. 여기가 막혀버리면 숨을 못 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투베이션 또는 트라케오스토미를 한다. 그래서 이 기관 절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인공 삭관을 삽입하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이든 여기 목으로 바로 가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거 외에 우리가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 식도나 뭐 기도가 막히는 경우, 근데 식도가 막히는 경우는 숨 안 쉬는 거랑 뭐 상관이 없으나 기도가 막히는 경우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입을 수 있다,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숨을 못 쉬네? 이게 뭐예요? 어딘가 숨 쉬는 통로가 어떤 이유로든지 막혔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 정맥혈 산화와 혈액으로부터의 탄산가스를 제거하는 폐포계의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온몸은 계속 산소를 돌려줘야 돼요.
산소를 어떤 식으로든 숨을 쉬어서 O2와 CO2 가스가 서로 교환돼야 되는 거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밖으로 빼주고 영양분을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혈액의 역할이잖아요. 혈액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그 혈액 중간에 타고 다니는 게 헤모글로빈이죠, 헤모글로빈. 여기 뭘 태우고 다녀요? 여기다가 우리가 산소를 태우고 다니죠. 이게 헤모글로빈이면 그쵸? 이렇게 해서 온몸의 혈관을 아까처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온 전신으로 다니게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모습으로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온몸을 혈액이 돌고 가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와 노폐물을 교환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3번 동그라미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양소와 노폐물, 산소 및 탄산가스를 운반하는 심맥관계의 기능을 한다. 심장이 한번 펌프질을 빵 할 때마다 온몸으로 피가 다 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의 펌프질이 온몸에 다 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심박출량을 어디서 체크할 수 있어요? 이런 페리페럴 말초에서 체크할 수 있죠. 체크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심장이 진짜 가장 세고 강한 근육이잖아요. 그렇죠? 심장 근육은 따로 심장근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다. 한번 빵 펌핑할 때 온몸으로 도는 것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계의 통로가 막혀 있는지 안 막혀 있는지 부분 하나 하고 정맥혈 산화하는 것과 혈액으로 이산화탄소 제거하는, 혈액 속 이산화탄소 제거하는 기능하는 거, 영양소 노폐물 서로 교환하는 기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호흡 과정이 나오는데요. 호흡 과정은요. 환기, 확산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환기는 뭐냐? 벤틀레이션, 우리가 환기 좀 시키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안을 가둬놓고 문 닫고 가만히 있을 때 이 안에서 혼자 숨만 쉬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쉬는 숨 안에 점점점 습도와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움직이면 다 먼지잖아요. 사실은 먼지가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많이 모여 있으면 군집독이 군집독. 이거는 지역사회 간호학에 나오는 연기는 하지만 군집독,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요. 자꾸 습도가 올라가면서 모두가 숨을 쉬니까 습기가 나오면서 이산화탄소가 충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게 호흡곤란이나 아니면 또 이게 머리 아픔, 두통, 그리고 막 계속 하품 나오고 이런 것들로 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심하면 실신까지 해요. 콘서트장 가면 막 쓰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유란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문 열고 환기시키죠. 자, 공기가 외부에서 폐로 드나드는 작용을 환기라고 부른다. 자, 아까 외부, 제가 환경이라고 썼는데 자, 같은 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외부. 한국말이 제일 어려워요. 이거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에서 온 학생들 듣고 있으면은 한국말 진짜 어렵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보면은 은근히 저도 특히 기본 간호할 때는 영어 단어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근데 이 외부 환경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몸 바깥과 우리 몸 안쪽이 뭔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바로 외호흡이었고 외호흡에 대한 부분들로 환기가 얘기 나오는 거예요. 환기. 공기가 외부에서 폐로 드나드는 작용이다. 흡기와 호기로 구성된다. 그렇죠.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어야지만 밖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흡기하는 동안에 폐포 내로 산소가 이동한다. 흡하는 동안에 들이마시는 동안에 자 흡하는 동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쑥 들어서 폐에 여기 폐잖아요. 폐에 도달하게 되어져 있다. 그죠? 그리고 호하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외부로 나갑니다. 쭉 나간다. 그쵸? 흡기에 들어가고 호기에 나간다라고 했죠? 들어갈 때는 뭐가 주로 많이 들어갈까? 들어갈 때는 O2가 들어갈 것이고 나갈 때는 CO2가 많이 나가겠죠. 근데 나갈 때도요. 이 숨 나갈 때도 오로지 CO2 가스만 100% 나가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우리가 그래서 인공호흡할 때 들이마셔서 바로 숨을 내쉬잖아요. 숨을 불어주잖아요. 근데 CO2만 계속 불어주게 되면 이 인공호흡하는 대상자가 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쉬는 쉼에는 어느 정도의 O2가 들어있고 물론 인공호흡할 때는 더 그런 산소를 들이마신 상태로 후 불어주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CO2가 줄을 이룬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고 들어갈 때는 O2가 줄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환기를 위해서 근육의 협력 작용이 필요한다. 횡격막 하는 거, 그죠? 이게 다 폐도 자체도 폐 근육이 있는 거잖아요. 근육에 어떻게 보면 협력 작용이 필요하다. 폐와 흉곽의 신장성 및 정상적인 신경 자극의 전달이 필수적이다. 호흡 중추가 연수잖아요. 뇌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
배우셨을 겁니다. 성인 간호에서도요. 같이 결합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좀 여기서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든지 간에 폐가 왔다 갔다 하는 흉곽 쪽에 있는 부분하고 이게 약간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모든 부분들하고 신경 자극에 의해서 중추신경계에 의해서 숨을 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게 나와져 있죠. 그래서 환기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느냐라고 봤을 때 환기 영향 요인으로는 청결한 기도 그리고 손상되지 않은 중추신경계와 호흡 중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손상되면 안 돼요. 중추신경계가 손상을 입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사실 연수라고 하는 것은요. 뭐 중뇌 이런 쪽에다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잘 숨겨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잘 숨겨놨는데 그래도 어떤 사고 등으로 다쳤다. 그러면 숨이 쉬어질 수 없으면 아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산소화라고 했는데 산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임상에 나가서도 지나다니다가 환자분들 숨 못 쉬고 있는 건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숨 잘 못 쉬시네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숨은 한순간에 안 쉬면 이게 정말 1초 1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2분 경과하고 이러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뭐 바다에 들어가서 이게 뭐죠? 뭡니까? 전복 따시는 우리 해녀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숨 안 쉬어도 되지만 우리 평민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면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잘 봐야 되고 뒤쪽에 나오겠지만 산소화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 기좌호흡이죠. 기좌호흡이라고 하는 거 하나 써드리고 먼저 가면 반복해서 제가 단어를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럼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자꾸만 저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교수님? 많이 물어보시는데 반복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듣다 보면 외워지더라. 이렇게 자꾸 반복하시는 거. 제 강의를 반복해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서 기자호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엎드려서 자꾸 숨 쉬는 모습을 보이는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요. 지나치지 말고 환자분 숨 쉬는 게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확장과 수축이 원활한 흉곽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 폐가 원활하게 확장됐다가 수축됐다가를 반복해 줘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산소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흉곽 자체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된다. 자, 적절한 폐 수능도가 있어야 된다. 자, 적절한 폐 수능도라고 하는 건요. 폐 수능도. 그러니까 폐가 자기가 능동 수동적으로 펼쳐지고 쪼그라들고가 돼야 돼요. 폐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장에 그림이 나왔잖아요. 폐포가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들. 아이고, 두 번째 장에 그림 그려져 있죠. 보시면 이렇게 약간 포도 알갱이처럼 생겼어요. 포도 알갱이. 포도. 그죠? 이렇게 하다가 기가 이제 나눠지죠. 우폐 좌폐 나눠지는데 여기 저는 그냥 대충 그리면 동글동글동글하게 그려져 있다고. 이렇게 생긴 폐 모양이지만 이 안엔 이렇게 포도 알갱이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포도 알갱이마다 뭐가 들어가요? 다 하나하나마다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포도 알갱이 하나하나마다 산소가 다 들어가겠죠. 그쵸? 근데 이게 산소가 들어갔는데 다시 또 나가겠지. 나가면 이게 부풀었던 풍선같이 부풀었던 폐포가 쪼그라들겠죠. 쪼그라들었는데 다시 펼쳐져야 되잖아요. 이걸 순응도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쪼그라들고 펼쳐지고 쪼그라들고 펼쳐지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그냥 순응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안 되느냐? 폐포 이 안에는요. 계면활성제라는 게 원래 있습니다. 계면활성제.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중에 미숙아가 태어나잖아요. 그 미숙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미숙아들은 폐가 아직 성장하지 못한 단계라서 혼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특히 뭐가 없느냐? 이제 밑줄 그어놓고 계면활성제가 그 폐 안에 없기 때문에 전 실제로 봤는데 아이가 막 2.3, 뭐 1.8게 태어나면 정말 조그마한 애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혼자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는 게 아까 말한 이 폐포, 이 동그란 거 하나하나가 산소 들어왔다가 쪼그라들었다가 펼쳐질 때 순응하질 못해요. 이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순조롭게 응답하질 않아요. 반응하질 않아요. 그래서 쪼그라든 게 펼쳐지지가 않는 거. 이런 또 병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COPD라고 하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요거는 다른 이유로 이 콜랍스라고 하는지 쪼그라들었다가 못 일어나는 거지만 진폐증 등 때문에 이 아이들의 경우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일종의 기름칠 된 건데요. 여기 안에 기름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찰싹 붙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져 있으니까 좀 미끌미끌하게 다시 펼쳐지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면활성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꼬마병 하나에 거의 막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해. 100만 원? 막 비쌌던
그거를 아이들한테 맨날 기름칠을 해 줬었어요, 미숙아들한테. 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폐 수동도 이런 네 가지가 환기 영향 요인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럼 확산이 나옵니다. 자,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폐포의 가스 교환을 의미하면서 산소에 흡입하는 것, 또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가스의 압력 차에 의해서 확산이 돼서 이동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가스 교환 자체가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입자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수동적인 원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확산에 의해서 호흡막을 통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가스 교환이 발생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는 산소들은요,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거죠. 가스 교환이 폐포하고 모세혈관, 아까 들어갔던 것들이 또 온몸으로 이렇게 피를 통해 돌면서 이렇게 피를 통해 돌잖아요. 온몸으로 사지까지 다 가잖아요. 머리로도 올라가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확산에 의한 부분이다.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가스교환이 발생하고 이거는 내가 이번에 가스교환 좀 해줄까? 혈관마다 좀 산소가 부족한 것 같네? 라고 해서 할 수 있나요? 없죠.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폐로 드나드는 흡기랑 호기는 우리가 흡기 같은 경우 아까쯤 얘기했지만 능동적으로 들이마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하다 보면 큰 숨쉬기도 하고 말이잖아요. 근데 방금 말한 확산에 의한 것들 중에서 산소가 혈색소랑 이런 헤모글로빈 같은 것들과 결합해서 운반되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내 몸에 지시한다 될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수동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중탄산 이온이라는 형태로 약 70%가 마치 운반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고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이 살고 있는 거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쭉 보는 게 산소화에서 기본적으로 호흡을 알아야 되는 거고 호흡에서 내호흡과 외호흡 그리고 외호흡과 연결이 많이 되는 환기, 벤틸레이션을 받고요. 그다음에 확산이라고 하는 걸 같이 좀 봤습니다. 자, 산소와 이산탄소 운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가스 두 개가 나올 건데 하나는 O2고 하나는 이산화탄소죠. 이거는 뭐 둘이 세트고 늘 짝꿍이잖아요. O2, CO2 이렇게 나가는데요. 산소는 혈색소와 결합해서 운반된다. 그리고 산소 분압이 높은 폐포 내에서 산소 분압이 아주 낮은 폐혈관으로 이동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산소는 산소에 대해서 매우 강한 친화력을 갖고 있는 혈색소에 의해서 운반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혈색소에 의해서 운반된다라는 거 하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렇게 타고 다녀요. 이렇게 적혈구든 뭐든 안에 O2를 딱 태워서 왔다 갔다 혈액 속에 막 흐르게 되어져 있다. 간혹 가다가 무슨 이런 다큐 같은 거 보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들 보면 혈관을 확장시켜서 확대해 가지고 거기 막 흘러다니는 피를 막 표현할 때 이렇게 생긴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적혈구들 중에 스마일처럼 웃고 있는 이렇게 생긴 거죠. 약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린다면 여기에 하나하나당 O2를 넣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산화탄소는 CO2죠. 30%가 혈색소와 결합되면서 중탄산 이온이라고 하는 운반된 형태가 가장 많다. 중탄산 이온까지 외우시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산소가 이런 거구나. 이산화탄소가 이런 거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은 정맥혈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은 폐포내로 이동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혈관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CO2 가스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폐로 들어가서 폐에서 밖으로 빼주는 거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들어왔던 이 O2라고 하는 거는 올라타가지고 온몸으로 돌면서 혈관 속에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 돌면서 O2랑 CO2가 맞교환되는 모습으로 다 CO2는 폐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고가 이어지게 되어져 있다. 이런 가스 교환이라고 불러요. 이걸 가스. O2와 CO2 익스체인지 가스 교환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스 교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뭐가 있느냐? 아까 위에도 나와 있지만 분압차가 있어요. 그래서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그래서 분압차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 분압이 높은 폐포 내에서 분압이 낮은 폐혈관으로 움직이는 거는 아까 지금 산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스 분압차에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 폐포의 모세혈관막의 두께에 따라서도 이 가스 교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용 가능한 표면적의 변화, 아까 이게 빵빵 팽창됐다가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폐포죠. 각각의 폐포가 팽창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쭈그러들고
팽창됐다가 줄어들고. 근데 몇 개가 만약에 예를 들어 COPD 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쪼그라들었다가 펼쳐지지를 못하니까 면적이 줄어들었겠네. 그쵸? 이용 가능한 표면적인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스 교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가스의 확산 속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 폐포 모세혈관의 혈액량이 얼만큼 많은가 적은가, 뭐 이게 줄어들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출혈이 과다하다. 출혈이 과다한 몸에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혈액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수액을 풀드리핑 하고요. 막 끝까지 채워서 막 흘러내려 주고요. 그다음에 막 피주사라고 하는 수혈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몸에서 뭔가 좀 탈수 현상이 있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경우는 혈액량에 따라서 이게 그 O2와 CO2의 연결, 또 O2가 전달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거 외에도요, 호흡가스의 운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심박출량, 한 번 펌핑질을 빵 했을 때 얼만큼이나 심장에서 나가느냐. 근데 만약에 무슨 심장 쪽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게 뭐 비대해졌다든지 아니면 근육이 흐물흐물해졌다든지 약해졌다든지 이런 이유로 심박출량이 제대로 적응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박출량 때문에 이게 일에 들어가는 심박출량에 대한 그 차이들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가스 운반을 하는데 원활하게 온몸에 피가 돌지 못하는 경우에 그래서 손끝, 발끝 이런 데가 파래지기도 하고 청색증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적혈구수 아까 이게 적혈구잖아요. 그쵸? 적혈구 수가 왜 영향을 미칩니까? 적혈구마다 하나씩 O2 담아서 가니까, 담아서 빼내야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적혈구 수도 들어가고요. 운동하는 경우 들어갈 수 있겠죠.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숨을 더 많이 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운동하면 숨이 가빠지죠. 그리고 또 운동을 많이 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심박수, 그죠? 맥박수가 그냥 낮은 편이죠. 80회가 정상인데 한 20회 이상 떨어져 있는 60회 정도로 체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다섯 번째 이거 완전 중요한 거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할 때요. 산소화라고 하는 거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소화 시리즈의 그 핵심 키워드 같은 게 있어요. 자, 하나 좀 그 중에 하나가 저산소증이에요. 하이폭시아라고 부르죠. 저산소증. 말 그대로 없어. 좀 떨어졌다. 뭐가 산소가 없어서 증상이 발생하는 저산소증이 있고요. 앞에 얘기했던 COPD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산소와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검사할 수 있는 동맥혈 가스 검사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등등등 있을 수가 있겠다. 근데 이거 COPD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기자호흡이 제일 하는 환자들 보는 경우 이런 특징을 보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입술 오므리기 호흡 이런 거 뒤에 또 할 거예요. 추가로 오므리기 호흡. 펄스 립이라고 해요. 휘파람 불 때 하는 오므리는 호흡 모습 보일 수 있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산소증은요. 이거 굉장히 베리베리 임포턴트예요. 엄청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앞에 계속 강조했지만 숨을 못 쉬면 그 사람은 결국 사망합니다. 익스파이어 한다 하는데 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산소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 세포에서 산소화가 부적절한 상태를 의미하게 되어져 있다. 의미하게 되어져 있고요. 급성 증상으로는 호흡 곤란이 오죠. 디스프니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적은 맥압을 갖는 혈압 상승, 호흡과 맥박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면요. 호흡이랑 맥박이 왜 증가할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드립다 외우지 말고 생각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숨을 우리가 못 쉬어요.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한번 빵 펌프질 할 때 온몸으로 피가 돌면서 산소를 줘야 되는데 뭔가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온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빨리 보내. 산소가 안 오고 있어. 빨리 보내. 그러니까 어떻게 심장이 더 팍팍팍팍 뛰겠죠. 그러니까 잔잔하게 빨리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산소를 보내려고 나름의 이게 호메오스테시스한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항상성도 되게 중요한 단어지.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온몸의 혈액량이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는 더 빨리빨리 많이 보내려고 호흡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심장이 빨리빨리 뛰어야지만
그러니까 한 번에 펌핑질을 뻥 해가지고 온몸으로 착 가는 게 정상이면 문제가 없는데 뭔가 한 번에 펌핑질 빵 했는데 못 가니까 자잘하게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 거죠. 한 번에 빵이 안 되니까 한 번 빵을 쪼개서 자잘하게 한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심실세동 V택 뜨는 거죠. 이렇게 EKG 이렇게 뜨게 되면 이 사람 곧 어레스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 전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빨라지고 맥박이만 올라간다. 그런데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환자분 이제 그 상태가 곧 사망할 수도 있는 상태로 갈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는 이제 의사한테 보고해야죠. 그죠? 빨리 오시라고. 그죠? 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흉골함 및 늑간의 수축이 보이고 청색증, 사이아노시스라고 하죠. 이게 입술 파래지는 거, 손끝 파래지는 게 보입니다. 특히 점막 부위가 가장 먼저 파래지기 시작해요. 입술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여기 보시면 색깔이 입술색이 붉잖아요. 그렇죠? 눈 이렇게 뒤집어 까보시면 밑에 이 점막 색깔 혹시 하얀 사람들 빈혈이 있는 건데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점막들은 다 붉은색이 나와서 여기는 이런 피부와 다르게 바로 혈관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붉은 입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혈관이 다 이미 노출된 상태여가지고 수영장에서 오래 수영하는 애들 보면 입술 파래져고 덜덜덜 떨고 있죠? 추워가지고 그런 경우는 여기까지 지금 뭔가 산소가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체온을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청색증이 보이는 것도 우리가 저산소증과 연결시킬 수 있다. 뭔가 산소가 원활하게 가지 못하고 있나 봐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급성 증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만성 증상은요. 사고 과정의 변화, 자꾸 딴소리 하고요. 혼란스럽고요. 기억력 떨어지고 이런 거. 사고 과정의 변화와 함께 머리가 계속 지끈지끈 아프고 심장도 아픕니다. 그리고 심장 비대, 심장 자체가 비대해질 수가 있겠고 식욕 부진, 밤마다 떨어지고 변비 생기고 소변량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오가 드디어 이제 안 맞기 시작하죠. 성욕도 감소되고요. 모든 게 쭉 가라앉는, 디프레스라고 쭉 가라앉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 있다. 사지 근육의 허약감과 근육통 등까지도 볼 수 있겠다. 제가 그래서 저산소증을 간단히 써놨긴 했지만 이 내용만큼은 꼭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급성 증상과 만성 증상을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호흡곤란과 함께 굉장히 빠르게 뛰는, 빠르게 보이는 빠른 숨을 쉬고 빠르게 맥박이 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산소증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기억하시면 저산소증이 이런 거였지?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호흡 조절에 대한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조절 보시게 되면요. 신경성 조절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수의적 조절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신경성 조절과 조절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요. 수의적이냐 자율적이냐 그리고 또 신경성 조절이 아닌 그냥 화학적인 조절도 또 하나 있습니다. 일단 신경성 조절을 보시게 되면 대뇌 피질에 존재하는 수의적인 조절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흥분을 피질 척수에 통해서 호흡근에 운동 유론이 전도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연수가 하는 역할들은 호흡을 할 수 있는 중추가 되는 거죠. 아까 연수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뇌 피질에 존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알아서 수의적으로 조절되게 되어져 있다. 수의적, 불수의적, 그게 무슨 소리냐? 수의적은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숨 쉬는 걸 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숨 참아보세요. 지금. 참았어요? 다시 숨 쉬세요. 되죠? 이게 수의적인 거예요. 그럼 지금 잠깐 심장 멈춰보세요. 멈출 수 없죠? 그럼 아니면 위장을 조금 이렇게 쪼그라뜨려 보세요. 안 되죠? 이런 걸 불수의적이라고 불러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불수의적. 심장 근육이 대표적인 겁니다. 불수의적 근육 중에 하나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팔 올리고 싶다? 올리잖아요, 이렇게. 내리고 싶다? 내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수의적인 거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적인 조절계 중에서 아까 말한 연수가 있고 뇌교가 있죠. 뇌교는 율동적인 규칙적인 환기를 이루면서 흡기 중추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흡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흡기는 100% 수동이었어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제가 흡기 뭐였어요? 흡기는 죄송해요. 능동적이다. 흡기는 능동적이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호기는 이미 들이마셨으니까 어떻게 못 참으니까 후 내뱉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동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흡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흡기 중추가 억제돼서 호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호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가 같은 말 뭐다?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수동적으로 알아서 그냥 숨이 후 내쉬어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흡기 중추가 흥분되게 되면
호기 중추는 억제되어서 확장이 되고 흡기가 이루어진다. 자, 아까쯤 얘기한 흡기는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호기는 후 늘었으니까 숨을 쉬었으니까 후 내뱉는 거 나오게 되어져 있다. 자, 자율조종계는 뭐가 있느냐? 이건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 연수와 내교가 있는데요. 연수는 흡기중추, 호기중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기중추는 자동적으로 규칙적 자극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호기중추는 호흡, 흡기중추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이게 숨을 들이마실 때는 호기는 안 하는 거잖아요. 이 끝났을 때 후 내뱉는 거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화학적인 조절 부분은 혈액의 그 폐하값이라고 하죠. 그 pH 값과 CO2, O2 농도의 변화가 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학 조절은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이고요. 중추화학 감수체는 연수 복측 표면에 위치하게 되어져 있고요. 뇌 척수액 또는 조직의 pH 변화와 pCO2를 감지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초 화학 감수체는 좌우 경동맥궁, 대동맥궁에 위치한다. 그래서 PO2와 pH 감소와 PO2 증가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 또 3번 일단 뭐 읽고 갈게요. 신경성 조절을 보완하기 위해서 PO2, 또 폐하, 그러니까 pH, pCO2를 정확하게 감지해서 호흡 중추인 연수와 뇌교에 알려줘 보완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있는데요. 혈액 내에서 이 화학식이 보이잖아요. CO2, O2 이런 pH 같은 이 화학식의 농도 변화에 따라서 알아서 호흡이 몸 안에 자꾸 CO2가 너무 많아. O2 좀 더 집어넣어 보내줘. 그럼 더 숨을 막 쉬게 되는 거죠. 이런 화학적인 조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O2가 너무 과한기가 되어 있어 좀 내쉬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서 혈관 내에서 혈액의 폐하값과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 하는 폐하값과 CO2 그리고 O2의 농도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 조절이다라고 부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연령이 영향을 미치죠. 영양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거에 따라서 폐 연령은 증가하고 호흡수는 점차 감소된다. 그래서 애들 숨 되게 빨리 쉬어요. 아시죠? 노인들은 오히려 이제 폐 용량, 호흡의 깊이가 감소하면서 폐가 얇아져요. 모든 근육이 다 얇아져. 피부도 얇아지지만 그러면서 호흡수는 증가합니다. 한 번에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계속 그래서 간을 좀 빠르게 숨을 쉬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열이 난다? 열이 나면요. 열 나는 것 때문에 고열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호흡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탈 사인을 같이 보시게 되면요. 호흡수가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열이 난다? 피버가 있다? 피버가 열이 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호흡수 레스피레이션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너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흥분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바빠지죠. 과도환기 초래한다라고 밑줄 그어두시고요. 약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호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주는 경우에는요, 몰핀 같은 걸 주는 경우에는요, 호흡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코카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코카인은 환각 증세죠. 뭔가 흥분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환기량을 증가시켜서 호흡수와 깊이를 증가시킨다. 코카인은 호흡수 증가되는 거지만 일반적인 마약성 진통제 쫙 가라앉히는 몰핀 같은 것들은 호흡수를 감소시킨다. 두 가지 따로 기억하시는 게 맞겠고요. 담배 피면요. 장기간 오랫동안 흡연하게 되면요. 호흡수가 증가됩니다. 폐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을 빨리빨리 쉴 수밖에 없는 게 생긴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동은요. 신체의 신진대사 증가로 인해서 호흡수와 깊이가 증가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운동하게 되면 숨 가빠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나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호흡 측정 시 주의사항이거든요. 호흡 측정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요. 우리 그 호흡을 할 때 아까 앞에 잠깐 말했지만 맥박을 측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슴이 들락날락 가는 걸 체크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다 실습해 봐서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면 관찰을 통해서 시진과 흉곽의 움직임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 숨을 쉬는지 이렇게 손을 대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흡기에서 능동적이죠.